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대 또는 비토하는 입장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필버 새벽 당번이셨다고요? 예, 제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요? 예. 와.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네. 뭐. 아유, 의원님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새벽 3시 당번하려면 2시에 일어나서 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씻고 운전해서 나와서 이제 그 새벽 2시에는 자가로 스스로 운전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보좌관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새벽 2시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올라왔는데요. 뭐 안 막히면 한 45분 정도 걸리니까요. 아유,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 덕이군요. 아, 덕분이죠, 진짜. 새벽 2시에 출근을 다 해보고.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상법의 자사주 소각이라서. 근데 이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그렇습니다. 좋고요. 자사주라는 게 사실은 재벌들이 그 부당하게 자기의 소유 지배를 넓히면서 예컨대 또 기업을 제대로 끌어올리는데 주주들의 투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인적 분할시키면서 막 그러니까요. 그 수익을 갖다가 다 빼간 그런 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던 거를 오늘 6천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중. 네, 지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또 얼마나 국민들이 또 청년들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국부가 증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지는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정당이라면, 그렇죠.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이 3차 상법 개정안 주주의 맞습니다. 이익이 생기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후지면 전부 다 미장으로 다 탈출을 하고 지능순으로 탈출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 보수 정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필리버스터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사주 갖고는 또 할 게 없으니까 또 중대재해처벌법 가고 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여기서 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자사주가 약간 논리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중소자영업자들 관련된 법안 본인들이 내놓고 뭐 찬성한다. 이 법은 찬성하지만 그러면서 필버를 했던 나경원 의원의 생각이 똑같네요, 나는데 늘 그런 식이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에 있는 그 사법개혁 3법 이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또 의례적으로 출근길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개헌해야 되는 사안이다. 80년 사법 역사를 뒤흔들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80년 동안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헌제로 갔다가 또 대통령제도 이원 정부제, 집정부제형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실험적인 혹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법부는 8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보고 지금 이제 또 판사들한테 이메일을 돌려서 의견을 안 내니까 빨리 반대 의견 내라. 아 진짜요?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을요? 네네. 언제 이메일을 돌렸다고 합니까? 어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돌린 겁니까? 또 법원행정처에서 시켜서 각 법원별로. 그 내용에는 이제 행정처에서 그 보낸 이 사법개혁 3법의 단점만 우려되는 점만 막 부각한 이거 내용대로 의견 참고하고 의견 내라. 근데 판사들이 이메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의견을 안 내니까 또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요. 또 게시판에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한 판사를 지원장으로 보냈다 그래요. 어디 지원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원장 하는 게 사실은 꽃보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대장이니까 내려가면 출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갔다 오라는 꽃보직으로 보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조금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졸렬합니다. 저희들 안 그랬는데 참 이렇게 졸렬하게 하고 있고, 무슨 어린아이들 사탕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좀
그런가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법관수 증언 그리고 또 재판소원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뭡니까 87년 이후에 개헌할 때 그리고 이제 사법 행정 그리고 또 입법부 이 모든 게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으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의 로비에 의해서 사법만 뺐다. 그렇습니다. 가로 열고 재판은 제외. 그러니까요. 그 5글자가 들어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고 있죠.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그 80년 동안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헌재보다는 우위에 있고 최종적인 최고의 판단기관이다. 이 자존심 그거를 갖다가 꺾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재판소원이 되면 대법원 판결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재판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니까 하다못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도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소원 제도는 반드시 좀 필요한 거고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일이 많다. 그럼 대법관 수를 늘리고 하급심의 판사들도 늘리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반대? 진짜로 연 47,000건이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그 대법관 12명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4명씩 3개 소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1인당 3,000건이 넘는 거를 1년에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전속 연구관들이라고 하죠. 연구관들은 죽어납니다. 죽어나고 그렇게 해도 사건이 많으니까 뭐 1년, 2년, 뭐 3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는 곱하기 2배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2명을 더 증언해서 소부 재판부 3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통상임금 사건인데요. 근로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예컨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데 산입해달라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을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까지 선고를 안 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살짝 선고하고 뭐 이런 경우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그럼 그거는 대법원에서 특별히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으면 그냥 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황당하죠. 그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바로잡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반인류 범죄 아닙니까? 반인류 범죄죠. 인류 범죄. 인류의 가치에 반하는 일본의 만행을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드디어 바로 잡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꺾으려고 한 재판거래 아닙니까? 그런 판결이 재판소원이 있으면 헌재로 가서 파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열리는 거죠. 그러면 뭐 꼭 재판소원 때문에 헌재로 가서 파기한다는 것보다도 대법원에서 이제 조심을 하죠. 야 이거 이러다가 올라가면 파기되고 자기들 망신 나가니까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어제 의총장에서도 이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조 3조는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셨다고 해요. 판사 출신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1조 3조 두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왜곡죄는 사실 이제 양날의 칼인 거는 맞습니다. 양날의 칼. 근데 우리가 정권일 때는 상관없지만 혹시 정권이 넘어가면 이 법 왜곡죄가 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거는 맞는데 근데 거기 이제 1호, 2호, 3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2호와 3호는 누가 봐도 그건 타당한 겁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뭐 그런 거라든가 혹은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그밖에 위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권 하에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2호와 3호는 뭐 바로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1호는 의도적으로 법을 갖다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법사위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니 그걸 이제 목적범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그 어떤 이익을 갖다가 혹은 어떤 누구에게는 불이익을 줄 명백한 의도를 갖고 네. 그런 목적으로 한 경우에라고 해서 조금 더 좁혔다고는 합니다. 네. 좁혔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근데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예. 걱정이 들 수는 있으나 예. 아마 그 당에서 그리고 다 어떤 조율은 다 된 것으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군요. 통과를 시켜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 판례를 좀 판례를 정립해야 되는데 판례가 오히려 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판례 일단 그 판사 검사에 대한 주로 불법에 대해서 위법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죠. 예.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보면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네.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 1호가 들어가 있어도 크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이 그 법 왜곡죄로 네.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한다. 판검사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관들이 위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네. 이런 우려를 시민사회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정이라는 게 뭐 없앤다 이런 거보다도 네. 아마 수많은 고소 고발건이 있을 겁니다. 판사, 검사, 수사관에 대한. 예, 예. 예. 왜냐하면 뭐 기소당한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왜곡했다고 다 하고.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기소당할 때마다 피의자로 입건해서 바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들이 참여한 네. 뭐 전문가들이 참여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네. 걸러내는 작업. 아, 심의위. 예. 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예.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 수사까지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입건을 안 하고 거기서 걸러내는 작업 그런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위원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사법부와 검찰로부터 독립된 네. 그런 이제 예. 사람들이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법 전문가라든가 법학교수회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그런 걸러내는 작업을 아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 안에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예, 그거는 좀 한번 우리가 통과시키고 나서 네. 예, 이런 그건 이제 절차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번 예. 더 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법 왜곡죄로 처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직위원 판사 같은. 직위원이죠. 직위원이죠. 그다음에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에도 샤넬백 예. 샤넬백만 받았겠습니까? 네, 김건희가 이제 드러난 게 그 정도인 건데 그 세 개의 샤넬백 가운데서도 첫 번째는 의례적이고 뭐 그냥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선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그 케이크 한 조각, 요구르트 한 병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그냥 선물이다라고 한 우인성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직위원 판사의 결론은 그나마 조금 양보는 할 수 있는데 무기징역에 대해서. 예. 근데 이유는 정말 심한 모욕감을 들 정도의 완전히 사실 오인들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노상원의 수첩을 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내란이 12월 3일 직전에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 그 조희대 사법부와 심우정의 검찰이 개입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면 그 전서부터 쭉 준비를 해왔다는 건데 거기에는 윤석열과 그 조희대 사법부가 혹은 심우정의 검찰이 함께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흔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려고 노상원의 수첩을 일부러 증거 가치를 훼손했다. 법 왜곡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소를 해야죠. 증거를
증거를 예. 은닉하거나 왜곡하거나 예. 조작하거나 근데 예. 조작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아하. 저는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 내란의 큰 그 본래 모습을 실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거는 법 왜곡죄로 충분히 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인성 판사도 오늘 이진관 판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진법사 관련된 6년형. 예. 예, 거기다 선고를 그 설명자를 보니까 네. 그냥 고개가- 쉼없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끄덕 예. 거려집니다. 이게 예. 지금 2022년 4월 7일 그 건진이 네. 김건희한테 샤넬 가방을 천수산 농축자를 4월 7일 받은 건데 그렇죠. 이거는 우인성은 무죄를 했는데요. 무죄를 했죠. 4월 7일 이전에 이 저기 윤영호죠 통일교에서 예. 건진을 통해서 예. 김건희한테 예. 4월 7일 전에도 얼마나 많은 접촉과 그렇죠. 그다음에 통일교가 뭐 네. 선거에 도움을 준 거라든가 예. 아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괄일죄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건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6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네, 네. 우인성 판사는 그 샤넬백 네, 첫 번째를 네, 네. 쪼개기 하나 둘 셋을 맞습니다. 원투 쓰리로 나눠서 첫 번째 거는 네, 네. 무죄. 네, 나머지 1,280만 원짜리부터는 네. 두 개는 이제 유죄로 판결을 네, 한 네, 건데 네. 아니 준 사람은 6년이고 받은 사람은 무죄면 네. 그러면 이게 법입니까? 아니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받은 예전에- 사람이 더 세게 처벌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슷한 사건이면 사실은 판사들끼리 약간 밥 먹을 때라든가 커피 예. 한 잔 마시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 왜냐하면 그렇겠죠. 법원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결론이 달라지거나 예. 이유가 서로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처럼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살짝 가서 넌 어떠냐, 나는 어떠냐, 뭐 얘기는 사실 하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서로 갈 길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진관 판사가 따돌림 당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진관 판사만 제대로 된 판사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아니,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이진관 판사가 내란 재판도 그렇고 김건희 국정농단도 그렇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적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다. 맞습니다. 네, 아니 네. 세상에 800만 원이요. 평범한 직장인들 800만 원 받으려면 네, 네, 몇 네. 달 일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가방을 사서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니까 가방을 줬지. 네, 그 네. 아무것도 아닌 본인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통일교가 미쳤다고 건진 통해서 그 가방을 네. 주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선물일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 이진관 판사의 설명 자료 보면 예. 건진법사죠 전성배 씨가 예. 김건희와 공모를 해서 네.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예. 그게 딱 들어가니까 예. 나머지 이런 선물들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줬구나 그렇죠. 술술 풀립니다. 네. 근데 김건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김건희가 주인공이다. 네, 주어가 김건희가 김건희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공소기각된 거라든가 김혜성 씨 사건이라든가 예. 보면 김건희가 안 들어가 안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다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공소기각이.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네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특검이에요. 그 공소장에 그 김예성과 관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는 네. 김건희라는 표현 하나가 자체가 안 들어가 없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예성이 뭐라고 김예성한테 뭐 180억이 넘는 돈을 네, 네, 대기업들이 왜 그 자본 잠식 상태인 그런 회사에 그 돈을 넣겠습니까? 이거는 그 뒷배가 김건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가 들어가야 되고 예. 왜 김건희가 들어가는지를 예전에 이제 그 신한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파주 요양원 사건 예. 때부터 김예성이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마이카라든가 IMS 모빌리티에서 김건희가 예. 근데 뭐 후원 받은 거 예. 비마이카라든가 이쪽에서 후원 받은 거라든가 네. 얼마나 경제 공동체처럼 그 10여 년을 갖다 해왔는지 거기다 최은순 어머니까지 김혜성을 집사처럼 그렇습니다. 부렸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거를 쭉 써서 김건희를 거기다 넣어야 이게 기각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뚝 떼어내고 김혜성 것만 하면 판사들도 기각하기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차 특검이 굉장히 이제 그 예.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V0를 넣어야 됩니다. 네. V0를 넣어야 V0를 돼요. 넣어야 되고 검사들은 어차피 예. 뭐 태업하고 사보티지 일으키고 그런 걸 다 아니까 네. 이번에 검사들 수를
근데 뭐 영장 청구에 필요한 15명으로만 딱 줄이고 특별수사관을 갖다가 100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요게 보면 특별수사관들이 수사 잘합니다. 잘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잘 하고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 지사로 계실 때도 이 특사경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경기도에 근데 적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것도 그 계곡 철거 사건도 그렇고 다 특사경들이 한 거거든요. 신천지 가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렇구나. 그래서 특사경들과 같은 특별 수사관들이 활약을 펼치면 이번에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거는 그 특검보 중에 그래도 경찰 출신 좀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좀 들어왔으면 어떨까. 지금 5명 가운데 넷만 임명이 됐고 한 명이 아직 그거를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지금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특검보 중에 수사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수사는 특사경이 특별 수사관이 하실 거고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특검보들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수사는 검사가 잘한다. 검사가 수사 잘해서 이렇게 조작 기소하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검사는 특별수사관이 근데 압수수색해서 갖고 온 재료를 갖고 공소 사실을 구성하고 증거를 뒷받침하면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끔 이제 그건 법률 전문가니까 그런 걸 다 세팅을 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의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파견 검사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일종의 사보타지 같은 걸 했던 거잖아요. 뭐 나 돌아갈래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견 검사들이 오히려 적고 말씀 주신 대로 수사관들하고 경찰 인력들이 최대한 역할을 하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150일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V제로 밝혀야죠. V제로 김건희. 김건희가 뭘 했는지를 포괄적으로 다 밝혀야 되고요.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윤석열이 사단장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는지 대통령 입장에서 사단장은 진짜 까맣게 보이지도 않는다면서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나섰는지 그게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사단장이 차관급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그것도 더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특정한 그 사람을 임성근을 구명을 하려고 했나? 거기 뭐 BP 패밀리 이종호 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계 인사도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김건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매개체가 김건희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대통령실에서 박정훈 지금 장군을 괴롭혔던 이시원이라든가 주진우 현 의원이라든가 그것도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은 역시 지금 두 번째 특검의 반이 내란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파괴하려고 했는지 장기 영구 독재 집권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잘 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비들 정보사 오비들 그다음에 북한 군복과 영연백 그런 오비들의 누가 준비하고 지휘를 했는지 거기는 이제 김태효 씨가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김태효. 그다음에 그 내란과 관련된 조희대 사법부와 심우정 검찰이 어떻게 거기 내란을 수행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특검 후보가 전준철 후보랑 누구죠? 권창영. 권창영 후보 했을 때 제가 세 평을 들어보니까 전준철 후보가 뭐 실력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했으니까 이쪽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준철 후보가 그 이화영 무지사 사건에 거기에 투입된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준철 후보를 선택을 했다가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갖고 저도 그걸 스크랩을 못한 거를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 다 치밀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저는 전준철 변호사를 위험해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제 청와대 출입해서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왜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했어요라고 이제 뭐 극대노 뭐 경로 이거는 언론이 과장한 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을 했냐 대통령 먼저 알아보시고 민정에 그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전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오거리파인가? 오거리파. 어릴 때 이제 조직에서 이제 커왔던 사람인데 그 태평양인가요? 광장인가요? 아무튼 그 변호사의 유재만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검사 출신 중에서 거기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고기수에는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고. 유재만이. 유재만이 짱이 돼갖고 팀을 꾸린 거죠. 그리고 픽한 거죠. 그 속에 전주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고. 거죠. 그래서 그 전관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 단계에 투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그 쌍방울 횡령배임의 변호를 맡았다는 거는 그 횡령배임이 결국 그 돈 갖고 대북 송금도 하고 주가 조작도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여했다고 하는 거는 전주철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김성태의 대북 송금 조작이라든가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다 모여서 팀별 회의를 하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은 사건 할 때 매일 아침에 모이고 또 밤에 모입니다. 티타임. 각자 수사한 거를 다 종합해서 또 왁구를 또 짭니다. 기자들 특별 취재팀이라듯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한번 가보자 저렇게 가보자 하는데 증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왁구를 짜놓고 거기에 모자이크 기법으로 사실관계를 맞춰버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것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0시 3분이긴 한데 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주요한 필요합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안은 다 발의가 됐고요. 이제 요 사법개혁 3법이 이번 주에 통과가 되면 필버를 극복하고 통과가 되면 저희는 3월 달부터 그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법원행정처 조직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조직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가 사실은 기득권의 중심이 되고 있고 행정처 출신들이 결국 판사 법복을 벗으면 나가서 큰 로펌에서 또 돈을 벌게 하는 그 핵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왁구라니 이런 말씀. 저희가 일본 말씀은 안 돼서 이게 지금 사실 검사들 틀거리로 바꾸겠습니다. 검사들 용어입니다. 검사 용어입니다. 사실은 검사들, 기자들 일본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특히 기자들이 일본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습관적으로 일본 말을 많이 쓰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말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검사들이 늘 쓰던 용어라. 곧 우리가 3.1절이 다가오는데.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일본 말 쓰지 않겠습니다. 자, 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출근하면 몇 시 퇴근하십니까? 오늘도 계속 해서 한 8시 9시 퇴근할 것 같은데. 원님 잠시 어디 가서 쪽잠이라도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